그 시절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발을 굴리며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함께 놀다가 어머니들의 부름에 마지못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던 그 저녁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했고 세상은 작고 따뜻했다. 민수는 항상 먼저 나서서 모험을 제안했다. 오늘은 뒷산에 올라가자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따라갔다. 준호는 늘 주머니에 구슬을 가득 채우고 다니며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영희는 작은 손으로 꽃을 따서 우리 머리에 꽂아주곤 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서로의 꿈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날고 싶어 했고 준호는 발명가가 되어 신기한 기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영희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한 명이 아프면 모두가 걱정했고 한 명이 기쁘면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때로는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하며 다시 손을 잡았다. 그때의 형제애는 순수했다. 계산이 없었고 조건이 없었다. 단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늘 함께였다. 똑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누군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모두가 자랑스러워했고 누군가 혼이 나면 모두가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고 서로의 힘이었다. 그 시절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처럼 매일 만나고 함께 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했지만 아름다운 믿음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흘렀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각각 달랐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우리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된 것이 첫 번째 갈래길이었다. 민수는 예술중학교로, 준호는 과학고등학교 준비반으로, 영희는 일반 중학교로 각각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과 후에 만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각자의 학교 생활이 바빠지면서 만나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민수는 미술학원과 음악 연습으로, 준호는 수학과 과학 공부로, 영희는 학급 활동과 독서 모임으로 시간이 채워졌다.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민수의 화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색깔들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빠져들어갔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했다. 준호는 복잡한 수식과 실험에 몰두했다. 그의 방은 온갖 부품들과 설계도로 가득했고 그가 만드는 작은 발명품들은 신기하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다. 영희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에 나서며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진지하고 무거웠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나누던 가벼운 웃음과는 다른 종류의 진정성이 있었다. 가끔 셋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느꼈다. 대화 주제도 관심사도 심지어 말하는 방식도 달라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다. 각자가 꿈꾸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민수의 그림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 있었고 준호의 발명품들은 점점 더 정교해졌으며 영희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다. 대학생이 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민수는 파리로 떠났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세느 강변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사진들이 올라왔다. 준호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영희는 국내에 머물렀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가끔 온라인에서 만나 근황을 나눌 때면 우리는 서로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꼈다. 민수가 말하는 예술의 본질과 창작의 고통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다소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준호의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때로 영희의 현실 비판과 충돌했다. 영희가 지적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들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민수와 준호에게는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한 번은 모처럼 세 사람이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민수가 잠깐 귀국했을 때였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냈다. 민수는 예술가로서의 순수성을 강조했고 준호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역설했으며 영희는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민수의 예술적 추구는 준호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준호의 기업 생활은 영희에게 자본주의에 매몰된 것처럼 느껴졌다. 영희의 사회운동은 민수에게는 너무 정치적이고 딱딱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서로의 길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민수의 예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준호의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며 영희의 활동이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했다. 형제가 반드시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린 시절의 착각이었다. 진정한 형제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다. 각자의 현실적인 책임들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과거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워졌다. 민수는 파리에서 작은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예술가로서의 이상과 현실적인 생활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준호는 결혼을 했다. 그의 소식을 뒤늦게 SNS를 통해 알았을 때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도 왠지 서운했다.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아내와 함께 꾸려가야 할 새로운 가정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했다. 곧이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영희는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바빴다. 그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개인적인 만남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 우리는 점점 연락도 뜸해졌다. 전화를 걸려다가도 시차를 계산해야 하고 상대방이 지금 바쁠까봐 망설이게 되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며칠 후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서로의 일정을 맞춰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아쉽고 서운했다. 어린 시절의 우정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서로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과거의 친밀함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진 것이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하는 더욱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궤도에서 돌아가는 행성들처럼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었다. 40대가 되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파리에서 작은 명성을 얻은 화가가 되었다. 그의 작품이 유럽의 여러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려오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가 어린 시절 꿈꾸던 예술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준호는 자신의 기술 회사를 창업했다. 그가 개발한 교육용 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가족 사진을 올린 그의 SNS를 보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한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학 실험,
가족 여행 사진들. 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기업가로서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었다. 영희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시민단체에서 시작한 활동이 정치 참여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정의로운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비록 정치적 입장 차이로 비난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간단한 안부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았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새해 복 많이 받아. 기사 봤어. 축하해 같은 짧은 문장들.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 속에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가끔 민수의 전시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다. 준호의 회사가 새로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했다. 영희가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뉴스를 보면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비록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힘든 소식도 들려왔다. 민수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 준호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영희가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 그럴 때면 직접 달려가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강인함을 새삼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안다. 진정한 형제애란 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멀리서라도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그 골목은 이제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 시절의 따뜻함이 남아있다.